시어머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이까지 일도 못하면 뭐하러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차라리 가정부를 쓰고 말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허탈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모멸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평생 메고 다니던 앞치마를 벗어 서랍 속에 고이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왜 이 집의 진짜 주인인지, 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으로 인해 노후에 늦게 자기 인생을 실현하신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일입니다. 제 이름은 강미숙, 올해 72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가 뻐근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 아니라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주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30년 동안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냉장고 문에 붙은 손녀 서연이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저는 가장 크게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짜야.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쌀을 씻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안방 장롱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보의 낡은 작업복과 함께 여수 여행 팜플릿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7년 전 여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함께 보며 언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던 그 팜플릿, 아직 사용하지 않은 KTX 승차권도 서랍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한 그 기차표가 머지않아 진짜 희망이 될 줄은. 아침상을 차리면서 제 손길은 한결같았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미역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친 시금치 나물. 반찬 하나하나에는 제 30년 식당 경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살짝 걷고 볼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10살 손녀의 잠자는 얼굴은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서연이는 가장 먼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공주 일어났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뭐 해줄 거야? 서연이의 첫마디는 언제나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서연이는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들 내외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하며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준비물 챙겨주세요. 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요. 걱정 마라. 다 챙겨뒀다. 제 대답은 담담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이미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 아들 준호는 아침을 거르고 나가려다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공사 현장에서 급하게 불러서. 괜찮다. 김밥이라도 싸줄게. 저는 서둘러 아들이 좋아하는 참치김밥과 과일을 도시락 가방에 담았습니다. 43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걱정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건설 회사가 부도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묵묵히 뒷바라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새로 시작한 하청업체도 적자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는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서연이는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서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저는 며느리의 비싼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혹시 상할까봐 손빨래로 따로 빼서 정성스럽게 빨았죠. 그런데 왜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없을까?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며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구박받다가 결국 집을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에이,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은 다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시어머니인가? 혹시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간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옛날 식당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지요. 아들 집에서 손주 돌보고. 아이고, 좋겠네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하기는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고맙다는 말은 줄고 당연하다는 말투만 늘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저는 오늘도 온 가족이 좋아할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며느리가 즐겨 먹는 연근조림, 그리고 서연이를 위한 소시지 볶음까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야가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말을 꺼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35년 대전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저녁 7시 30분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두고 계속 화면을 확인했고 준호는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독 서연이만 할머니 찌개 맛있어 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준호가 엄마 고생했어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그랬죠. 밥을 먹으면서도 일 얘기만 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조차 이제는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야에서 야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필 저녁 준비도 많은 날이라 며느리가 설거지라도 도와줬으면 싶었습니다. 평소 부탁 한마디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집안일 좀 같이 하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탁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지가 언제부터였을까요? 30년 식당을 운영할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이토록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나?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드는 건 일이 아닌가?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집안일 정도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있다고?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손녀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30년 식당을 하며 별별 손님을 다 겪었지만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일까 서러움일까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감정일까? 넌 시어머니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니?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집안일이나 하면 된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에서 맥박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어도 저희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청소기 돌리고 밥하는 거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간섭 안 받아서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식탁 위에 음식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성껏 차렸던 김치찌개도 연근조림도 모두 초점을 잃고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울려진 듯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 사람한테 꼭 집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셔야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꽈르륵 소리를 내며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멸감이라는 건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아내를 말리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심 아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건설 회사가 부도나고 하청업체마저 적자를 면치 못한 뒤로 준호는 아내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아들이 이제는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죠. 제가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더욱 처량했습니다. 아빠. 10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이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만큼은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가가 떨려 제대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숙제 검사 받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금 전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오래된 주방 칼과 도마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보가 우리 사장님 손이라며 농담하던 바로 그 손으로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며 저는 여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힘들면 여수로 돌아가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칼과 도마를 서랍 속에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왜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지만 며느리와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여수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해 30년 동안 혼자 식당을 일궈내고 대전 한복판 아파트를 마련한 강철 같은 여자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강철이 이제 막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사람인가?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7년 전 여보가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해둔 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본 등기부에는 익숙한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강미수. 그 순간 제 입에서 미묘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였지. 이태수가 생전에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수가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집은 내 앞으로 정리해 둘게. 그때는 무심히 넘겼던 말이 지금에 와서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대전 둔산동 재개발로 받은 이 아파트. 시세로 13억은 좋게 넘는 집이었습니다. 여수에서 빈손으로 올라와 이만큼 일궈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힘들면 돌아가라 했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여수 그 바다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여보와 함께 걷던 돌산대교, 밤마다 불빛이 반짝이던 항구의 포구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아들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와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 반찬 데워 드세요. 그래, 알았다. 아무도 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서렸고 창밖으론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나간 뒤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수행 기차표를 서랍에서 꺼내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는구나. 옷장 문을 열고 여보의 작업복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옷 냄새 아직도 그대로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녕을 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저 아이가 알게 되겠지. 서류 봉투 안에는 등기부 사본과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준호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읽어온 결과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떠나도 너희가 평생 안식처로 삼길 바란다.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볼펜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한자 한자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걸린 앞치마를 벗어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너도 참 오래 고생했지? 그 앞치마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지탱해준 증표였죠. 조용히 앞치마를 개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전의 봄은 유난히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출발이야.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봄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이별의 순간인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다 흘렸기 때문이겠죠. 대전역 대합실 한쪽 벤치에 앉아 기차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수이 XPRESS 740 출발. 하얀 종이 위 글씨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미숙님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역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걸었습니다. 삶이란 건 참 묘합니다. 그토록 정든 집을 떠나는데 이토록 마음이 평온하다니. 여보가 곁에 있는 듯 등 뒤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잘했어 미숙아. 이게 바로 너야.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조용히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72년 인생 동안 참 많은 걸 잃고 얻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건 아마도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감싸며 말없이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수고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고 창밖에는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왠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함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간다. 하지만 그게 죽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 시작으로. 속으로 그렇게 중얼렀습니다. 여수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 갈매기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까지 모든 게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바다를 향해 중얼렀습니다. 돌산대교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래전 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담벼락에 핀 꽃들이 저를 반겨주듯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정겨웠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먼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허리를 펴며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들러 간단한 생필품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미숙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내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역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삶. 그 단순한 행복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여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숙이 밥 냄새는 최고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부터 내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내가 나답게 살아볼 거야. 며칠 뒤 저는 시장 근처 작은 밥집을 임대했습니다. 간판에는 단 3글자 미숙이네. 30년 전 대전에서 식당을 처음 열던 날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낡은 간판 위에 붓으로 직접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칼을 잡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첫날은 몇 명의 손님뿐이었지만 그중 한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힘이 나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보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나 다시 시작했어. 당신이 지켜보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 말을 하며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진짜 손맛 나는 밥집이라 불렸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 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떨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계셨는지 목이 메인 듯 아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저희 지금 여수 가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지?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 보고 싶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과 서연이의 웃음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나를 찾아올까?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식당 주방불을 켰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역국을 끓이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국물 맛을 보며 조금 더 간을 맞췄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여전히 내 손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가게 문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섰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서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그 뒤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됐다. 그 말 한마디에 서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주방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나도 도와줄래? 하며 까르르 웃었고 준호는 조용히 식탁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원망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서연이는 입에 밥풀을 묻힌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한 거니까 당연히 맛있지.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와요. 우리 집으로. 이번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우리 자주 올게요.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서라도. 그럼 자주 와. 할머니가 해줄 밥 많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저는 불 꺼진 주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잔잔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결국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72년 인생 동안 참 많이도 견디고 잃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삭임이 마치 여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했어, 미숙아.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 정말 잘 버텼지.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식당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손님이 들어오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 강미숙으로서의 인생.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